제가 들려드릴 65번째 소설은요, 양 기자의 모순입니다. 양 기자는 제가 무척 좋아하는 작가예요. 그녀의 소설들은 무거운 현실의 주제를 풀어놓고 이렇지 않겠냐는 질문을 던지는 듯해서 책을 덮으면 생각을 한참 동안 하게 됩니다. 양 기자의 소설의 특징은 저자를 안 보고 읽으면 여류 작가의 책이란 걸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중성적이에요. 각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양 기자가 말하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절망의 텍스트를 거부하는 시니컬함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의 강민주, 모순의 안진진, 희망에 나오는 진우연도 그렇습니다. 모순은 양 기자의 소설 중 가장 인기 있는 소설이에요. 오랫동안 스테디셀러일 뿐만 아니라 해마다 판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5살의 안진진. 그녀의 이름에는 글자 진이 반복되고 있어요. 원래 부모님은 진이라는 외자 이름으로 결정했는데 아버지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는 동안 마음이 바뀌어 참진자를 2번 써서 진진으로 신고해버렸어요.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진진, 남동생 진모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새로운 진지함에 사로잡혀 뭐든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현재 아버지는 행불자고 어머니는 시장 노점에서 양말과 속옷을 팔고 있으며 남동생 진모는 건달에서 이제는 얼치기 보스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진진은 대학을 다니다 휴학 중인데 등록금을 마련해야 해서였어요. 물론 철없이 어머니를 졸라대거나 코피를 쏟아가며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이토록 잦은 휴학을 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딱히 할 일도 없었고 20대는 아직도 5년이나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진진에게는 이모가 있습니다. 이모와 어머니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두 사람은 모든 게 같았습니다. 얼굴, 성격, 심지어는 학교 성적까지 같았고 항상 둘이 붙어 다녔어요. 그러나 결혼이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중매쟁이가 사진을 한 장 갖고 왔고 순서대로 언니인 진진의 어머니가 먼저 그 사진의 주인공, 아버지의 짝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우수에 차있다며 좋다고 한 사람은 이모였어요. 암튼 첫 번째 사진이 주인공과 어머니가 결혼했고 며칠 후 중매쟁이가 갖고 온 두 번째 사진이 남자와 이모가 결혼했습니다. 그게 쌍둥이 자매의 인생을 달라지게 한 거였어요. 아버지의 끔찍한 술주정은 결혼 후 드러났습니다. 결혼 후 아버지의 첫 생일,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을 초대했고 두 방을 번갈아 돌아다니며 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셨어요. 손님들이 돌아가고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접시를 쟁반에 담아 갖다 달라고 했어요. 잠시 후 아버지는 그 모든 접시들을 미친 듯이 벽에 내던졌고 정확히 어머니를 향해 날라오는 접시를 아슬아슬하게 피한 어머니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한 달을 친정에서 보냈고 아버지는 매일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매 한 대 맞은 것도 아니고 단지 날아오는 접시를 보았다고 해서 이렇게 할 게 뭐 있냐고 했어요. 어머니도 단지 날아다니는 접시를 보았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혼잣말로 달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당신이 그날 접시를 그것도 쟁반에 담아오라고 말했을 때 갑자기 무언가가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칭칭 동여매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안방 벽들이 자신을 가두는 감옥 같았고 당신은 나를 가두는 간수 같았다고 그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 거라고 말하며 흐느꼈어요. 어머니는 아침 얇은 간수는 없다고 아버지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아버지는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는 부드럽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지만 술에 취하면 개차반이 되어 집안의 살림을 부셨어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진진은 5살, 진모는 3살이었습니다. 어린 자식들과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마누라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실직 초기에는 아버지의 재기를 돕기 위해 친구와 일가 친척들이 나섰지만 곧 아버지는 그걸 분노와 배신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잡아준 직장 때려치우기,
빌려준 돈을 술과 도박으로 탕진하기, 술 냄새 풍기며 찾아가 푼돈 요구하기, 안 주면 깽판 치기가 이어졌어요.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어머니는 시장에 좌판을 벌이고 양말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술꾼 생활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갔어요. 푼돈이긴 해도 마음 놓고 강탈할 수 있는 돈줄이 생긴 걸 아버지는 행복하게 여기는 듯 했어요. 어머니가 심혈을 기울여 집안 깊숙이 숨겨놓은 돈을 아버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찾아내고는 기뻐 날뛰었어요. 그 노획물은 어린 딸 진진에게도 일정 부분 나누어 주었고 너 반쪽 나 반쪽을 가진 비밀을 공유하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반쪽이 딱 맞아야 서로를 알아본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손과 진진의 손을 쫙 펴서 손바닥을 맞닿게 한 후 나중에 자로 잰 듯 딱 맞는 날이 올 때까지 반쪽의 비밀을 간직해야 한다고 은밀히 말했습니다. 진진은 아버지가 준 돈을 콩나물값에 보태거나 진모에 사탕을 사주는 식으로 어머니에게 돌려주려고 했었어요. 아버지가 살림을 부수고 어머니를 때리면 이모가 달려와 남매를 피신시키느라 이모 집으로 데리고 갈 때 자존심이 상해 입술을 악물고 아버지를 원망하긴 했어도 그건 잠깐이었고 진진은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짓을 할 때도 아버지는 일종의 품위가 있었는데 온 힘을 다해 자신도 지금 죽을 듯이 괴롭다는 걸 상대방에게 알렸어요. 오죽했으면 진모는 물론 맡고 있는 어머니까지도 저토록 괴로운 일을 해야 하는 아버지에 대해 동정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감추어둔 몇 장의 지폐를 훔쳐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에게 누구나 다 똑같이 살 필요는 없지 않냐고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걸 묻고 또 묻는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당신 한 사람이라도 다르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시원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건 그동안 어머니가 시장바닥에서 인생 공부를 많이 한 탓이었어요. 아버지는 부드러운가 하면 금방 사나웠고 따뜻한가 하면 금방 차가웠으며 웃고 있는가 하면 순간적으로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진지는 어떤 게 아버지의 참모습인지 알 수 없어서 나중에 아버지 손바닥과 자신의 손바닥을 포개서 딱 맞춰지면 그때 꼭 물어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돈이 떨어져도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열흘 만에, 보름 만에, 몇 달 만에 돌아왔는데 대개 일몰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진진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자신이 왜 일몰에 돌아오는가를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하늘 저편부터 푸른색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프고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낮도 밤도 아닌 그 시간. 주위는 푸른 어둠에 물들고 쌉싸름한 집 냄새가 어디선가 풍겨오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돌아오고 싶어져서 끝내 돌아오고 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버지는 계절에 한 번 들어오다가 남매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1년에 한 번, 고등학생 때는 2년에 한 번, 그러다가 진진이 20살이 되던 해 며칠 묵고 나간 후 지금까지 5년째 소식이 없었어요. 모두 아버지 없는 생활에 익숙해져서 하등의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아버지는 일몰에조차 꿈쩍하지 않을 내성을 갖게 되었을 것이었어요. 집을 나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 행불도 그저 삶의 다른 형태라고만 이해했습니다. 동생 진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자 문제로 사단을 일으켜 폐악을 당할 뻔한 일이 있을 만큼 문제의 중심에 있었어요. 어떤 여자애는 며느리로 살게 해달라고 시장까지 어머니를 찾아와 애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여자들을 물리치면서 진모는 또래 건다들 몇 명하고 몰려다니며 싸움을 했고 파출소 유치장 신세를 지는 등 엄마의 애물단지였어요. 군대를 다녀온 후에 진모가 몰두한 일은 조직의 재건과 정비, 관리였어요. 시답지 않은 조직원 며칠 거느리고 보스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보스 공부도 했는데 마론브란도의 대부와 최민수의 모래시계, 이 두 편의 비디오가 진모의 교과서였어요. 이런 모든 건 진모의 일이며 책임이었고 간섭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진지는 아버지 만행과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야 하던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진모를 위해 아낌없이 등을 내주었어요. 어떤 때는 1950년대도 아니면서 그 애를 업고 학교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진진도 고등학교 때 3번이나 가출을 했었지만 그녀는 명료한 삶의 공식을 갖고 있었는데 진모의 삶은 진모의 삶,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번도 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사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그건 예의에 벗어나는 질문이기 때문이었어요. 진지는 친구들에게 충고를 안 하는 위인으로 소문나 있었고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은 누구나 다 아는 걸 길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이가 25이 되어보니 그건 어느 정도의 오류가 있었다고 느껴졌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지만 진모에게는 누나의 인생, 어머니에게는 딸의 인생이며 진모의 인생은 남동생의 인생으로 연관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남동생의 인생도 가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갓집에서는 다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싫어할 뿐 아니라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모만은 아버지에게 우호적이었어요.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술이 잘못일 뿐이지 그만한 사람도 없다고 두둔했어요. 이모와 엄마는 10분 차이로 세상에 태어났고 그 10분의 차이가 쌍둥이 자매에게 엄청나게 다른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이모부는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치의 어긋남도 없고 계획을 수정하는 일도 없이 반듯하고 정확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생일, 결혼 기념일을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런 날엔 호텔 레스토랑으로 아내를 나오게 해서 식사를 하며 미리 준비한 보석을 선물로 내놓았어요. 아내를 데리고 외국 여행을 가면 어딜 가든 이모부 독사진, 이모 독사진 둘이 같이 한 장을 찍었습니다. 다른 장소로 옮겨가서도 똑같이 반복했어요. 그날 관광을 하고 나서 호텔로 오면 그날의 지출을 정리하고 내일의 예상 지출을 계산하고 나면 바로 잠이 들었어요. 이모가 밤새 창가를 서성이며 냉장고 속의 술병들을 축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면서 이모부는 세운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듯 여행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앨범에 한 장소에서 찍은 사진 3장을 한 페이지에 붙이는 식으로 정리를 했고 손님이 오면 앨범을 보여주면서 그곳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했어요. 이모의 자녀들인 주리와 주혁은 철들자마자 일찌감치 외국으로 유학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를 땄고 박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진진의 어머니는 이모부를 싫어했어요. 그럴 만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만행을 피해 이모 집에 남매를 보내고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찾으러 갔고 배를 눌렀는데 이모부가 나와서 싸늘한 표정으로 오늘 주리 시험 치는 날이니까 조용히 들어오라고 했고 어머니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다음번엔 그 말을 들었던 터라 조금 늦게 찾으러 갔는데 마침 식탁에서 아침을 먹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통통한 갈치구이가 놓여 있었는데 그걸 이모부는 자기 앞에 딱 놓고 가시를 발라 주리 한 번, 주혁이 한 번 번갈아가며 주고 있었어요. 먹고 싶어 빤히 쳐다보고 있는 진모 앞에서 자기 자식들에게만 주고 있는 이모부를 보고 어머니는 눈에서 불이 났다고 했어요. 그러나 진지는 그걸로 이모부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이모부는 아버지의 사업 자금으로 갈치를 10,000마리도 더 살만한 돈을 빌려주었고 결국 돌려받지 못했어도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갈치 한 점 안 준 것에 분노하면서도 그건 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상처를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리는,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는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는 인생의 장부책 계산을 그렇게 주관적으로 한다고 진지는 생각했어요. 주리와 주혁이 잠시 단위로 한국에 들어왔고 이모의 요청으로 어머니와 진지는 이모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사에 못마땅하고 안 입고 와서 트집을 잡았어요. 어머니와 이모는 서로를 변했다고 생각했고 잘 사는 이모가 가난한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두 사람 사이의 내항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모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두 사람 모두 상대의 삶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그게 바로 쌍둥이의 숙명이라는 걸 은연중에 알고 있었습니다. 진지는 이모와 친했어요. 어렸을 때 스승의 날 일일교사로 선생님은 진진의 어머니가 와서 수업을 해주었으면 했어요. 그건 학부모 직업 난에 어머니를 사업가라고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지는 이모에게 부탁했고 이모는 그날 화려하고 세련된 차림과 매너로 엄마 역할을 충분히 해냈어요. 그 일은 서로 약속하지 않았어도 영원한 비밀로 남았습니다. 진지는 지금 이모부가 소개해준 건축 자재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이모부 아니었으면 알바를 하고 있을 거였죠. 그리고 동시에 두 남자를 사귀고 있습니다. 나영규와 김장우. 그녀는 두 사람과 연애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 같은 건 없었어요. 사랑이라는 것에 아직 입문하지 않았고 자신에게는 애초에 사랑에 필요한 맹목이라는 게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영규는 진진이 새벽반에 등록한 컴퓨터 학원에서 만났어요. 좋은 집안, 좋은 직장을 가진 나영규는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신이 좋아지고 있다고 상쾌하게 말했어요. 그는 모든 걸 미리 계획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는 드라이브 코스, 식당, 영화 예매 등을 시간과 거리를 고려하여 빈틈없이 짜가지고 나왔어요. 그를 만날 때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었습니다. 김장우는 야생꽃을 전문으로 찍는 사진작가예요. 진진이 지금 회사를 다니기 전 레스토랑에서 카운터를 볼 때 만났습니다. 김장우가 출판사 사람들과 식사를 했고 음식값이 모자라 곤란해할 때 진진이 대납해주고 내 이름은 안진진, 돈 갚을 때는 조용히 안진진을 찾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앞으로 오랫동안 이 이름을 부르겠다는 예감이 들었다고 했어요. 김장우는 착한 우리 안진진이라고 자주 말했고 진진은 그렇게 말하는 남자 앞에서는 더욱 착해지고 싶었어요. 나영규가 갈등 한 번 없이 직진으로 화살표를 보내는 사람이라면 김장우는 희미하게 화살이 날아왔다는 자국만 남기는 사람이었어요. 강함보다는 약함을 편애했고 뚜렷한 것보다는 희미한 것을 먼저 보며 진한 향기보다는 연한 향기를 선호하는 세상의 모든 희미한 존재들을 사랑하는 건 김장우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화두였습니다. 사랑이 넘쳐 감당하기 어려우면 한참 후에 희미한 선 하나를 긋는 남자. 남도에서 열흘 만에 돌아와 자신이 찍은 야생화 사진 몇 장을 선물로 주었고 거기엔 희미한 것들을 사랑하고 애달파하는 그의 집착이 여실히 보였습니다. 김장우는 먼저 뭘 결정하지 않았고 뭘 하든 괜찮냐고 물었어요. 데이트할 때도 어디 갈지를 정해갖고 나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지는 나영규가 자신 있게 데리고 갔던 드라이브 코스를 김장우를 데리고 갔고 나영규가 치밀하게 조사하여 발견해 놓은 찻집, 맛집을 일주일 정도 시차를 두고 김장우와 갔습니다. 김장우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형과 둘이 살았어요. 어려서도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했습니다. 형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이고 집이며 온 세상 전부였어요. 자기 때문에 대학을 가지 못한 형에게 김장우는 부채감을 갖고 있었고 앞으로 돈을 번다 해도 그 돈은 형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아름다웠지만 언제까지 감동하게 될지는 모를 일이었습니다. 진모가 폭행죄를 지었어요. 진모는 보스의 여자와 사귀었고 그것 때문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모와 진모를 따르는 부하들이 합세해 저지른 일로 피해자가 죽지는 않아서 살인 미수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진모를 향한 우라통에 과장된 불행을 섞어 쏟아냈지만 막상 일이 닥치자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원래는 노점상을 관두고 모아놓은 돈으로 식품점을 열 계획이었고 일본인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 일본어 교본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형법 관련 책을 사서 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이미 이런 식의 불행에는 이골이 나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에 이어서 진모가 그동안 어머니를 단련시킨 결과였습니다. 어머니는 경험 풍부한 시장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진모의 뒷바라지를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느라 9월 초순으로 계획했던 식품점 개업은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어머니는 전에 없이 생계 있어졌고 지난 몇 년 동안의 평안을 어떻게 견디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불행을 해결하는 데 온갖 신명을 다내고 있었어요. 면회를 갔을 때 진모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오는 건 괜찮은데 누나까지 이런 데 들락거리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이런 집안의 모든 일을 진지는 나영규에게 솔직히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선 김장우보다 나영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나영규는 진진의 어머니가 시장에서 양말을 팔고 있는 걸 알고
아버지가 행불인 것도 알고 진모가 얼치기 건달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진모가 구속된 것도 알게 되었고 검찰로 넘어가면 사촌형이 거기 있으니 손을 쓰겠다는 든든한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하자는 말을 했어요. 좋아한다고 말한 지 3달 만에 사랑한다는 말을 했고 2달 지나자 결혼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는 정확한 간격을 두고 청혼의 수순을 밟고 있었어요. 진지는 김장우와 예전부터 계획했던 2박 3일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김장우는 이번 여행을 위해 자신의 낡은 지프차를 산뜻하게 닦아서 끌고 왔으며 도솔산 선운사로 갈 것인데 부안에서 바닷가를 끼고 달리는 길이 좋다고 말했어요. 그가 선운사라고 행선지를 입에 올린 거라든가 차를 말끔하게 닦아서 갖고 나온 건 그로선 대단한 일이었어요. 김장우는 마음에 담아둔 걸 내보이는데 한없이 서투르지만 마음속에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녹색 물결을 끼고 달리는 해안도로는 울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그는 카메라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이유는 카메라가 있으면 보지는 못하고 찍기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기대어 수평 그윽한 오솔길을 걸었다. 사실을 말하면 나도 아직 실감나지 않는 중이었다. 이것이 사랑인가? 서로가 서로에게 한쪽 어깨를 빌려주는 것. 이것이 사랑일까? 나영규에게는 없는 것. 그것이 확실히 김장우에게는 있었다. 나영규와 만나면 현실이 있고 김장우와 만나면 몽상이 있었다. 사상이라는 몽상 속에서 현실을 버리고 달아나고 싶은 아련한 유혹이 담겨있다. 끝까지 달려가 보고 싶은 무엇. 부딪혀 깨지더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무엇. 깨어져 죽어버려도 좋다고 생각하는 장렬한 무엇. 그 무엇으로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힘이 사랑이라면 선운사 도서람 가는 길에서 나는 처음으로 사랑의 손을 잡았다. 갑자기 맞닥뜨린 사랑. 진지는 기분이 급격히 저조해졌어요. 마음속 어딘가에 커다란 구멍이 하나 생겨 거기로 가을 찬바람이 슉슉 드나드는 듯 했어요. 그동안 사랑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다 거짓이라고 생각했었으나 지금 마음속에 들어앉은 이 허허한 느낌은 분명 사랑이었어요. 김장우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다가온 사랑이었고 앞으로도 이 남자를 통해 때론 추하고 때론 서글프고 가끔씩은 아름답기도 한 사랑을 배울 것이었어요. 그날 진지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원래 아버지를 닮아 술이 세서 절대 취하지 않는 체질이었지만 그날은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셨어요. 아침에 김장우는 지난밤 그녀가 자신의 등을 때리면서 가두지 말라고, 가두면 죽이겠다고 소리소리 질렀다고 전해주었어요. 진지는 그에게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걸 감당하기 힘들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목입니다. 내가 그에게 한 말은 모두 진심이었다. 술이 깬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했던 말들이 다 진실이었듯이 나는 그날 아침 마침내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것을. 어머니를 사랑했으므로 나와 진모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또한 절대적이었을 것임을. 우리 모두를 한없이 사랑했으므로 아버지는 세겹의 새 창살문에 갇힌 것이었다. 아버지가 탈출을 꿈꾸며 길고 긴 투쟁을 벌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사랑에 관한 3가지. 사랑을 하면 전화에 자유롭지 못하고 유행가에 민감해지고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게 되는 이 3가지. 진지는 여행에서 돌아와 며칠 동안 이 3가지에 집착했어요. 모든 것이 사랑이었고 김장우를 사랑하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청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나영규를 의식적으로 피하면서 3달만 기다려달라고 여유를 두었어요. 그러나 깊은 밤 나영규와 전화를 하고 있으면 문득 이 남자와도 사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영규는 만나서보다 전화로 대화를 나눌 때 마음이 편한 남자였어요. 그는 주로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해왔고 그의 전화벨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화장실에 갈 때도 전화기를 들고 가곤 했습니다. 이것도 혹시 사랑일까 진지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전력 투구한 삶의 중대한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25살의 나이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결단,
공부, 취업 등의 여러 가지 중에서 결혼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특별하고 한적한 오솔길을 찾는 대신 많은 인생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택하기로 했고 삶의 비밀은 그 보편적인 길에 더 많이 묻혀 있다고 확신했어요. 나영규에게는 뭐든 솔직하게 말했지만 김장우에게는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솔직하지 않고 감추었던 일이 드러나도 뭐라고 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건 보다 나은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자에게는 스스럼 없이 누추한 현실을 보여줄 수 있지만 사랑 앞에서는 그게 쉽지 않았고 그건 사랑이라는 이름의 자존심이었어요. 진지는 지금 김장호를 사랑하고 있으며 나영규에게는 사랑과 유사한 감정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영규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5년 사이에 50년도 넘을 시간의 강을 파놓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야윈 살가죽을 뚫고 돌출해 있는 광대뼈, 수세미처럼 헝클어져 있는 반백의 머리칼. 아버지는 오른쪽이 마비되어 중풍과 치매를 동시에 갖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절연병 쉽게 죽지도 않는다고 악담을 하면서도 아버지에게 먹이려고 사고를 고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아직 손을 맞춰보지도 못했는데 현실 속의 아버지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추억을 희롱하고 있었으므로 그녀는 아버지 옆에 앉아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손등으로 걷어냈습니다. 진모는 자신이 교도소에 있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모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수염을 길렀고 보기 좋게 자라서 이제는 누가 봐도 거물급으로 보였습니다. 그냥 취직해서 지방에 내려가 있다고 말해달라고 나중에 자기가 직접 말할 것이며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은 자기라고 했어요. 그 말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보다는 그리움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지는 김장우 형의 집에 인사를 다녀왔어요. 그 가족의 모습은 그림 같았습니다. 형은 동생은 형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어요. 저런 내 형을 너도 나처럼 사랑해주면 좋겠다는 듯한 그의 얼굴에서 진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 위험한 사랑, 너무 특별한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 다른 길로 달아나버린 아버지처럼 김장우에게도 알지 못하는 생의 다른 길이 운명적으로 예비되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사랑조차도 넘쳐버리면 차라리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는 걸 진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2월의 어느 날 이모로부터 진진의 회사로 작은 소포가 왔어요. 거기엔 열쇠가 2개 들어있었고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모의 유서였어요. 편지에는 너무 힘든데 힘든 인생에 대해 할 말이 없는 상황. 어려서도 평탄했고 결혼해서도 평탄했고 앞으로도 평탄할 것 같은 이 질이 멸렬한 생을 이제 그만 끝내겠다고 써 있었습니다. 사고 뒤처리를 맡겨서 미안하다는 말과 주리와 주역에게 변명해달라는 부탁. 편지를 읽고 나서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집으로 와서 자신을 수습해달라고 했어요. 마지막 모습이 흉하거든 수정해달라는 말도 써 있었습니다. 진지는 이모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열쇠로 대문과 현관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모는 수정할 것 없는 모습이었어요. 모든 것을 처리한 후 바깥 세상을 내다보며 마지막 숨을 거두기 위해 창가로 와서 거기서 영원히 먼 곳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어머니는 이모를 부르며 몇 번이나 실신했어요. 한 몸. 이모와 어머니는 한 몸이었고 지금 한쪽이 떨어져가는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모가 떠나고도 세월은 흘렀으며 살아있는 사소한 이야기들은 계속되었어요. 이모부는 이모의 배신으로 상처는 입었으나 건재했습니다. 주리와 주역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주리는 미국 남자와 결혼했으며 사진을 보내왔어요. 진모는 아직도 교도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짧은 생애 동안 공고하게 구축해놓은 우상의 세계와 사방이 벽인 감방에 동시에 머물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헛소리하는 아버지를 보살피며 행복해 보였어요. 그동안 식품점을 냈고 아버지의 시중 때문에 가게에 점원을 한 사람 두었습니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건 어머니를 더 긴장시켰고
긴장감은 활기를 살아나게 했으며 불행하고 행복한 어머니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슬픈 일모를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비밀 반쪽을 나누어 주던 아버지는 이제 어디에도 없이 사라져버린 셈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와 맞추어 본 손은 맞지 않았습니다. 병든 아버지의 야윈 손가락을 열심히 펴서 손바닥을 대어봤지만 두께는 고사하고 길이도 반마디나 적었어요. 왜 사랑하는 우리를 멀리하고 떠돌아야 했는지에 대해 물어볼 기회는 영영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지는 4월에 나영규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모의 죽음은 김장우의 손을 놓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보였던 이모의 삶이 스스로에게 불행이었다면 불행한 어머니의 삶이 이모에게는 행복이었을 것이니 남은 것은 어떤 불행과 행복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진지는 자신에게 없는 걸 선택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김장우와 결혼하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 분명한 걸 나영규에게서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삶은 어떤 교훈도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뜨거운 줄 알면서도 뜨거운 불 앞으로 다가가는 이 모순 때문에 자신의 삶은 발전할 것이라는 것, 그걸 그녀는 견고히 믿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25살의 진진에게서 보여지는 특성들을 우리는 대충 이렇게 이해하거나 오해합니다. 그 나이다운 객기, 그 나이다운 패기, 진중하지 않은 삶의 태도, 이기적인 안착, 혹은 인생을 너무 쉽게 본다는 우려. 하지만 진지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너무 많은 걸 봤어요. 이건 비극적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방어기제 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 힘들수록 가볍게 넘어가는 것, 그게 그녀만의 방어기제일 수도 있어요. 돌아보면 실제로 힘들다고 해서 그 일이 확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해결해주거나 적응했거나 더 나빠지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기거나. 사람들은 이걸 터득합니다. 진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환경적으로 더 빨리 터득했을 겁니다. 진진의 어머니와 이모, 아버지와 어머니. 어머니는 이모에게 불만이 많았지만 영원한 이별을 하면서 목 놓아 울었고요. 아버지 때문에 험한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살피는데 진심을 다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어머니, 또 다른 방향으로 뜨거운 진모를 진지는 이해하고 있어요. 뜨겁지 않은 규칙을 갖고도 문제없는 이모부와 나영규, 순수한 사랑을 할 줄 알지만 선택받지 못한 김장우. 세상은 왜 뜨거운 사람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건지. 이모가 죽고 나서 이모부와 이모의 아들, 딸은 금방 자기 자리를 찾아갔어요. 자신들의 영역이 튼튼했기 때문에 이모의 부재로 인한 손상이 적었습니다. 그들의 상실은 얇았고 상처는 깊지 않았습니다. 진지는 아버지와 김장우처럼 넘치는 사랑보다 모자라지만 안정된 사랑을, 그런 사랑으로 이모는 불행했지만 진지는 분명한 모순을 향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어요. 우리는 살면서 모순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뻔히 알면서도 어느 나이부턴가 잡아떼고 나를 설득하고 있어요. 물론 알고 있죠. 내가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는가를. 그러나 그 속엔 계산할 수 없는 사랑,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이 두 얼굴은 우리들의 방어기제입니다. 따지지 말고 한 귀로 흘리고 마음속 단호함과 절제를 누그러뜨리고 사는 유연한 삶의 방식. 그렇다면 삶은 원래 그렇게 짜여져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모순을 이해하면 삶의 본질에 근접할 수 있는 건지요? 책을 읽는 동안 안진진이 부러웠던 건 그녀의 견고하면서도 유연한 삶의 대처가 어쩌면 가장 합리적이고 본질적으로 인생을 보는 방법 아닐까 해서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탐구하든 탐구하면서 살든 실수는 되풀이된다는 그녀의 말이 모순이면서도 유일한 진실처럼 들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